네, 9월 초가을이 시작됐지만 낮 동안 더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거란 예측인데요.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가을 모기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야기 나눌 이슈에 대해서 화면을 잠깐 보고 오시죠. 네, 9월도 예년보다 덥다라고 저희가 이슈 태그를 정해봤습니다. 참 많은 할 말들이 날씨에 대해서 참 많은데 우선 지금 어느 정도는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더워요. 낮에는 더 그렇죠? 그래도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찬 공기가 비구름 뒤에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좀 주 중반까지는 좀 시원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낮 기온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덥더라고요. 어제 그 오후 5시에 전국적으로 해제됐던 폭염특보가 내일 다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동해안을 제외한 거의 우리나라 이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가 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수도권 일부 지역 아마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 관측 장비여서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것은 이제 유인 기상 관측소라고 해서 예. 사람이 실제 기계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거치지 않은 곳은 그냥 이 정도의 기온이 올랐구나만 확인이 되는 거지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데 그런 유인 기상 관측소가 아니라 무인 기상 관측소에서 수도권 지역에 36도까지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 8월 달에 찌는 듯한 그런 더위하고는 좀 체감하기는 좀 달랐던 게 좀 예. 변만 강한 더위. 그래도 비교적 밤이 되면은 습도가 지금 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50% 아래까지 떨어졌는데요. 보통은 한 40에서 60% 정도에 되는 습도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기온이 어느 정도 낮을 때는 쾌적함을 느끼고 실제 기온과 체감 더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습도였기 때문에 기온이 36도까지는 올랐지만 그래도 8월 정도 수준의 더위까지는 못 느껴도 그래도 이렇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기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주 후반까지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다시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는 그런 예. 날씨 상황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거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38일 만에 폭염주의보가 해제가 됐는데 다시 더 많은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올해 8월은 가장 더웠던 8월로 기록이 됐잖아요. 8월에만 폭염 일수가 16일, 또 평균 기온은 27.9도를 기록했는데 장마가 지나고 나서 8월에 이렇게 유독 더위가 심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1994년 그리고 2018년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폭염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새해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공통점이 뭐냐면 보통 여름철에는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는 특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 장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여름이라고 하면 6월과 7월과 8월에 이제 세 달 동안을 여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찾아오는 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부터 무더위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위를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물더위를 뜻하는 무더위보다는 이제 불더위, 불볕더위라고 해서 볕만 피하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더위인 건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확장하는 더운 공기이자 습한 공기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에는 비교적 견딜 만한 더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마는 그냥 불더위만 가져다 주는 공기와 바다에서 확장하려고 하는 덥고 습한 공기의 대립 과정에서 이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결국에 장마 끝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 속에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이보다도 더 높은 상공에 이제는 대륙에서 발달한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거의 그 더운 열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특히 8월 달에 더위가 좀 극심했습니다. 올해 8월에 더위가 좀 심하기는 했는데 칼럼니스트께서 느끼시기에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이례적인 더위라고 느껴지는 수준이었습니까? 뭐 사람이 느끼는 더위라기보다는 예. 기록과 관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좀 기록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폭염하면은 언급되는 해가 1994년 그리고 201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해는 사실 전체적인 폭염의 일수 33도의 기온이 넘는 날에 우리가 카운트를 하면서 예. 올해 폭염 일수가 며칠 정도 됐다라고 이제 보통 보는
보는데 2018년이 역대급이었죠. 여름 통틀어서 31일 정도 한 달 넘게 폭염이 이어졌고 이 1994년이 29.6일 거의 준할 정도로 더위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23.2일로 이 두 해보다는 생각보다 폭염이 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2018년과 1994년은 장마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7월 달에 좀 폭염 일수가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전체 여름 전체를 좀 덥게 만들었다고 하는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8월에 기록적인 폭염 일수를 달성을 했는데요. 여름 통틀어 말하지 않고 8월만 통틀어 본다라고 하면 가장 더웠습니다. 보통은 이제 두 해 말고도 2016년에도 8월 달에 굉장히 극심한 해였는데 그때는 폭염 일수가 16.6일 정도였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1973년 이후에 가장 더웠던 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 일수가 16일로 거의 2016년에 준하게 8월 달에 거의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고요. 문제는 열대야였죠. 밤더위는 뭐 1994년과 2018년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했는데 올해 열대야 일수 처음으로 8월 달에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11.3일 정도 거의 8월 전체 중에 3분의 1 정도가 밤더위였고 그리고 열대야 전체 여름으로 따졌을 때는 20.2일로 평균적으로 1위였는데 지역적으로 이 일수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40일에 가까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여름 통틀어서 56일이 가장 긴 열대야였는데 제주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7일로 굉장히 전국 평균보다는 배에 넘는 밤더위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올해 기록과 관측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얼마나 심했는지의 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뿐 아니라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더웠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밤에는 왜 이렇게 더웠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1994년과 2018년의 공통점은 하층과 중층과 고층을 모두 뒤덮었던 공기의 영향이라는 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특히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수증기까지 공급이 됐다라고 하는 게 두 해와는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습도가 자연적으로 낮보다는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수분이 이렇게 바다에서 공급이 되게 되면은 이 습도는 높은 수분은 열기를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에 받아뒀던 그런 열기가 고스란히 저장하는 역할까지 해줌으로써 이렇게 밤더위를 식지도 않게 해주고 오히려 더 저장하는 그런 보일러와 같은 그런 효과를 했었기 때문에 올해 좀 열대야가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열대야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면 제주에서는 열대야가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이틀 만에 또다시 열대야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 초반에 좀 선선한 날씨를 가져다 줬던 이유 그리고 또 지금 일본에서는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는 있기는 하지만 10호 태풍 산산이 우리나라에 길이 막혀서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과 올해 이제 이번 주 초반에는 가득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공기가 상층의 공기는 좀 서쪽으로 물러나고 하층의 공기는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그 빈틈을 타고 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내려앉은 공기가 우리나라로 차지를 하면서 가을이 오기 마련인데 지금 다시 더 상층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층에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위치하게 되면은 위에 상층에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따뜻한 공기를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지상 부근에는 따뜻한 고기압이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기압이 계속해서 더 뜨겁고 습한 서풍을 야기시키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8월 달과 같은 그런 더운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밤에는 좀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아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낮 동안에 일사로 인해서 더워진 그런 열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밤에도 식지 못하는 현상은 아무래도 좀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일단 태풍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10호 태풍 산산, 일본을 강타했단 말이죠. 뭐 11호 태풍 야기도 필리핀에 영향을 주었었는데
뭐 우리나라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태풍 모두 피해가 좀 컸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11호 태풍 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필리핀 부근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지금 홍콩, 베트남 그리고 중국까지 향할 그 예측 경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 지역에서는 만발의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10호 태풍 산산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사실 발생은 좀 오래전에 했습니다. 8월 22일 오전에 괌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고 당시 발생했을 때는 약한 태풍으로 발달을 했지만 고수온의 해역을 올라오면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특이점은 일본 열도에 상륙하기 이전에 굉장히 느린 속도, 거의 성인의 그래도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걸음이 조금은 느리죠. 여성 걸음 수준의 한 3, 4km, 1시간 정도 3, 4km를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정지된 상태에서 2, 3일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르면서 고수온의 해역에서의 에너지를 잔뜩 머금는 그런 숨고르기의 상황이었다라는 특이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 내륙에 상륙을 하고 나서부터 강한 강도에서 중간 강도, 약한 강도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고수온의 해역에서 막대한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 보니까 강한 강풍도 강풍이었지만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의 양이 이틀 만에 쏟아지는 거의 10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 때문에 뭐 산사태라든지 고립이라든지 침수 피해가 굉장히 이제 많았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3000년 묵은 나무까지도 예. 쓰러뜨릴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말하는 그 시대 이름이 야요이 시대인데 이 야요이 나무가 이 요번에 10호 태풍 산산으로 인해서 거의 3000년의 시대를 거의 꺾일 정도로 그런 강력한 예. 위력이었고 이 태풍이 보통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 기압이 초속 17m 이하로 떨어졌을 뿐인 거지 태풍이 어디에 사라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태풍으로 이름표를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력한 저기압의 형태로 남아있는 그 도시 지역까지 추가로 이제 강한 비와 바람을 불게 만들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기는 피해가 좀 어땠죠? 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필리핀 부근을 지나서 이제는 예. 홍콩을 향하고 중국 내륙과 베트남으로 경유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지금 중심에서의 강도는 아직까지는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약한 태풍급인 초속 23m이기는 하지만 지금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홍수와 산사태를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인명 피해도 최소 좀 더 추가적인 어떤 통계를 내야 되겠지만 1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홍콩과 중국 쪽을 향할 때 강하게 발달합니다. 보통 태풍은 중심 기압이 한 940에서 예. 970 정도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940 헥토파스칼 이하까지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매우 강한 기록적인 어떤 태풍으로 보게 되는데요. 거의 중국 내륙을 향할 때쯤에는 중심 기압이 945 헥토파스칼로 굉장히 강한 형태의 태풍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내륙 같은 경우에는 좀 초비상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본격적인 가을 태풍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가을 태풍이 점점 강력해질 거다라는 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 전문가로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어떤 전문가로도 한반도로 향한다라는 거는 아마 감히 말씀을 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태풍이 보통 이제 이동 경로라고 하는 것은 태풍은 스스로 만들어져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는 하지만 이제 저위도와 중위도권에서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큰 규모의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보통은 저위도에서는 북동진을 하지만 북서진을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위치한 그 중위도권에서는 이제 북동진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포물선을 그리는 형태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호 태풍은 일본을 향했고요. 그리고 야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태풍이 이 지역으로 다가왔을 때 태풍을 밀어주는 주변의 그 기압의 세력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이동 경로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래도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를 여름철에 덥고 습한 공기로 지배했던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예.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태풍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메인 요소가 될 텐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이제 점점 가을을 맞이하면서 일본 쪽으로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태풍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예.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의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만들어지는 이제 열대 요람, 보통은 태풍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태풍의 씨앗도 굉장히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허.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예, 경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더워서 해수면 온도가 높았잖아요. 이게 태풍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태풍은 태생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바닷물이 저위도 부근에서 덥고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를 저위도에 그냥 머물러 두는 게 아니라 중위도나 고위도권으로 실어 날라주는 그런 수송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닷물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태풍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연료들이 많이 공급이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발생은 11호 태풍이고요.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발생되기 직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의 그 발생 부분까지도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열대 저압부의 형태로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뭐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을 일반 국민들이 좀 뭐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관측하고 있는 이 모델 자료에서 지금 다음 주 후반에 북서태평양 부근에서 좀 강도 높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열대 요란들이 기상청에서는 정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쯤에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런 태풍의 요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가 9월 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장기적인 부분에서 좀 보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이렇게 막강한 태풍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로서 예측되고 있는 날씨에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태풍에 대한 위험성과 더불어서 더위에 대한 전망 때문에라도 좀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칼럼니스트님 사실 더위는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매년 더워질 거라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지 뭐 호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 날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상 기후의 패턴들을 좀 살펴보면 어느 나라는 추운데 사람이 죽을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의 혹한이 찾아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열 질환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폭염의 강도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가뭄이 심할 정도의 그 뭐 산불까지 발생할 정도의 날씨가 나타나는 반면에 또 비가 한번 오면은 엄청난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폭우가 내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지구 온난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이제 태풍과 폭우적인 부분에 본다라고 하면 전 지구의 기온 상승과 더불어서 바다 온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 보통은 이제 과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구뿐만이 아니라 바다 해수면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수증기가 한 7%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10% 정도 수증기량이 더 많아졌거든요. 예. 근데 그 수증기는 결국에는 비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연료 역할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공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을 태풍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무조건 강해집니다가 아니라 관측된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에는 8월 달에 5.6개의 태풍이 발생을 했고 예. 9월 달에는 5.1개의 태풍이 전반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9월 달의 태풍의 개수가 5.1개 중에 한 0.8개 정도였다라고 하면 최근 10년을 좀 더 추려서 통계를 좀 보면 최근에는 9월 태풍이 5.3개로 30년 평균한 태풍의 개수보다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역시도 9월 달에 발생한 태풍이 좀 더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에 집중됐다라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발생하는 태풍은 발생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더 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더 많이 줬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 빈번한 자료는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뭘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뉴스뿐만이 아니라 예.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좀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10호 태풍은 산산이었고요. 11호 태풍은 약이고요. 그리고 예. 12호 태풍 발생하진 않았지만 리피로 이름이 붙여질 거고 13호 태풍은 버빈카, 14호 태풍은 플라산. 이 말은 즉 태풍은 만들어지고 나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140개의 태풍의 이름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을 했을 때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여러 매체에서 노출되는 태풍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미 태풍이 발생을 했고 좀 우리나라로 향할 것이라고 하는 다양한 예. 매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불안감이 많이 좀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12호 태풍에 대한 기상청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신뢰가는 그런 정보를 보는 그런 좀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예보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한번 발생을 했고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우리나라 주변으로 초접근을 했을 때는 좀 계속해서 수시로 발표되는 정보를 좀 신뢰해서 내 주변 지역에 지나는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상 정보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더위, 태풍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모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여름철이면 모기를 워낙 잘 물려서 좀 고생했던 기억인데 올해는 워낙 더워서인지 전 아직까지 모기를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좀 잠잠했던 대신에 가을 모기가 좀 극성을 부릴 거란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가요? 보통 이제 날씨 경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 이 제품이 갑자기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기라고 연관되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모기 살충제입니다. 네. 모기 살충제가 급증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기온이 26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0도의 기온이 이제 증가, 20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나게 되면은 모기가 슬슬 활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도에서 30도 사이가 모기 활동의 최고조에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30도가 넘어서게 되면은 모기도 좀 지칩니다. 너무 높은 기온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게 되면은 모기 이제 유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인물에서 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내렸지만 금방 더위 때문에 이 이제 웅덩이의 물들이 좀 메말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모기 유충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8월달의 더위가 사람도 견디기 힘든 그런 날씨였지만 낮 동안에 모기 활동을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날씨 환경이어서 활동도 못했지만 특히 밤에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서 기온이 높으면은 모기 자체의 생존도 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이 되면서 이제 선선해진 날씨에 3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을을 맞이해서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다시 모기가 극성이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9월뿐만이 아니라 10월 모기도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늦더위가 10월까지 남아있을 경우에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그런 기상 조건이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면 8월달에 보이지 않았던 모기가 9월뿐만 아니라 10월까지도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모기뿐 아니라 지금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일본 뇌염 모기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조금 더 빨리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지금 일본 뇌염 경보도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년보다 일찍 발령이 됐는데요. 한 한 주에 한 2번 정도, 2차례 정도 모기 그 개체수를 채집을 해서 어떤 모기들이 이제 급증을 했는지를 좀 관측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기 개체수가 이제 일본 뇌염 환자, 어떻게 보면 일본 뇌염으로 옮기는 일명 작은 빨간집 모기 개체수가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9일이었죠. 2명의 환자가 대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2020년 이후에는 지금 가장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모기가 생존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모기 개체수는 사실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워낙 더웠기 때문에 모기 활동 수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지구 온난화의 상황을 봤을 때는 모기 생육에는 사실 좀 더 적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비로 인해서 웅덩이에 고인 물들이 모기의 유충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단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활동 자체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실 7월과 8월에 줄어든 모기는 사실 5월과 6월 달에 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급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는 좀 더위로 인해서 주춤했다가 9월과 10월에 급증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나타날 앞으로의 좀 모기 개체의 그런 활동의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요즘 날씨와 관련된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